부동산 이 비중은 늘릴 때가 아니다. 이제 하락 국면 초기라는 겁니다. 어떻든 유동화해가지고 금융자산 비중을 늘려야 된다. 채권 비중 늘리고 특히 올 1분기 주식 비중을 좀 더 늘려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익의 경제스쿨 시청자 여러분. 최근 미국 그리고 일본의 자금 순환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에 자산 배분 각 국가별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낱낱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일단 우리나라부터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 가계의 자산 배분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은행 통계청에서 매년 우리 가계들이 어떻게 실물자산, 금융자산 이런 걸 가지고 있느냐 발표한대요. 이거는 작년 3월 기준 그래프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가구가 가지고 있는 전국 평균 자산이 한 5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실물자산이 한 78%가 돼요. 네. 실물자산 중에서 74%가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중에서도 집이 거주주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한 47%. 그러니까 집도 가지고 있고 땅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78%가 실물자산이고요. 금융자산은 22%밖에 안 돼요. 근데 금융자산 22% 중에서 저축, 주로 은행에다 저축한 건, 제2금융권도 저축한 게 1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비중이, 실물자산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특히 50대 후반, 60대 이상 이분들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은 실물자산 비중이 80%가 넘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실물자산, 부동산은 좀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이 될 거예요. 네. 이런 의미에서 이게 너무 높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어르신들은 주택연금제도 이런 걸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그러니까 주택연금제도라는 게 뭐냐면은 은행에다가 집을 맡기면은 네.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매월 그 돈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55세 이상 지금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이하면 집을 맡기고 매월 그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유동화 제도 중 하나인데요. 괜찮은 제도라고 말씀드리는데 어떻든 우리 가계 자산 중 실물 자산 비중이 너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가계 중에서 실물 자산 비중 굉장히 높고 금융 자산 비중은 적은데 이게 사실 전 세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데는 금융 자산이 68%예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부동산은 한 22%밖에 안 되는데요. 네. 미국은 워낙 그 금융시장이 잘 활성화된 데라 그렇지만은, 미국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아마 실물자산 비중이 우리 가구 비중이 이렇게 높은 나라는 세계에서 아마 드물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자산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러면 22%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금융자산 배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표를 통해서 자세히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주식 비중 굉장히 낮은 것 같고요. 채권 비중이 유난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작년 2분기 기준이에요. 근데 4,922조 정도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작년 변화 중에서 가장 큰 변화가 현금 및 예금 주로 은행에다 맡기는 거죠. 이게 2021년에 한 43% 됐는데 46%까지 올라갔죠. 네. 그러니까 은행 예금 금리가 5%, 제2금융권은 6 내지 7% 주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 금리가 이렇게 높으니까 사람들이 은행에다 돈을 많이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은행 예금 비중이 많이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보험 비중 한 31%, 채권 비중은 2%밖에 안 돼요. 네. 사실 그동안 그 금리가 계속 올랐기 때문에 채권 사면은 손실을 봤죠.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 거니까요. 그래서 채권 비중은 2%로 지나치게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 비중은 2021년에 23%였는데요. 네. 한 20.7%로 주식 비중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그래도 훅
뛴 것 같은데 바로 2022년도를 가니까 주식 비중이 많이 떨어졌고요. 특히나 채권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2% 정도라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 채권의 비중이나 주식의 비중을 늘리는 게 맞는 건가요, 교수님? 저는 뭐 그동안 은행예금 금리가 5%니까 네. 은행예금 좀 가입하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저도 네. 뭐 일부 금융자산을 최근에 은행에 가입했어요. 근데 5%대 가입했는데 요새 보니까 이제 은행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더라고요. 5%짜리는 없고요. 이제 뭐 4.7, 뭐 4.5, 4.1로 계속 낮추고 있던데. 네. 예, 금리가 이미 정점은 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유자금이 있으면은 은행에 일부 가입하시는 것도 좋고요. 앞으로 은행 금리가 5%, 이거는 앞으로 우리 잠재 성장률 1% 진입, 1%대 진입한 것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높은 금리거든요. 예, 은행 예금도 좀 들어주시는 게 이때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중요한 거는 그 채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달 전부터 채권 좀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예, 채권은 은행예금하고 달리 장점도 있죠. 금리가 떨어질 때는 채권을 사면은 뭐 3개월짜리 회사채 이자도 받고요. 예, 그 다음에 금리가 떨어지면은 시세 차익도 누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10년 국고채 수익률이 작년 10월 달에 뭐 4.6%까지 올라갔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 3.5%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거의 뭐 2달 사이에 그 채권을, 물론 4.6% 살 수는 없었습니다만 4.6%에서 3.5% 떨어진 거 보면요. 한 2달 사이에 수익률이 한 10% 정도 돼버린 거거든요. 예, 굉장히 높은 수익이죠. 네. 예, 그래서 10년짜리는 많이 떨어졌고요. 뭐 3년짜리, 5년짜리는 좀 덜 떨어졌는데 뭐 올해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아마 3년, 5년짜리도 많이 떨어질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채권 사시는 거는 괜찮다. 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국채뿐만 아니라 은행채, 우리 은행이 당장 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은행채. 예, 예, 그리고 조금 더 리스크를 감당하신다면은 네. 회사채 아주 등급이 좋은 것들, 아하. 이런 것들은 서서히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우리가 회사채 할 때는 꼭 그 신용 등급을 봐야 되는데요. 올해 경기가 나빠지니까 우리 신용평가회사들이 지금 기업들 신용 등급을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A- 등급이 BBB-로 되면요. 네. 이게 수익률이 갑자기 많이 올라버리거든요. 채권 가격이 급락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회사채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요. 혹시라도 회사채 투자하실 때는 그 회사 신용등급 꼭 한번 관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신용평가회사들이 지금 우리 기업들 신용등급을 계속 낮추는 추세입니다. 네, 일단 우리의 금융자산 배분 상황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봤고요. 현재 채권 비중이 굉장히 낮은 상황인데 채권 투자 하시라라고 교수님께서 몇 번 얘기를 하셨었죠. 지금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일단 뭐 시세 차익이나 이것저것을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또 은행채도 추천도 해주셨고 회사채의 경우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은행 예금 관련해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금융자산 배분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앞으로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다른 나라들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최근 이제 미국과 일본의 데이터가 발표가 돼서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일본 사람들은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보니까 약 55%를 은행에다 맡기고 있어요. 이 비중이 더 올라가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 주가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근데 늘 우리가 미국 주식을 많이 투자하니까 미국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네, 미국은 주식 비중이 굉장히 높죠. 지난 3분기 보니까 50.4%인데요. 네, 그런데 작년 2021년 4분기 54%였었어요. 54%에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서 50.4%로 떨어졌는데요. 네. 예, 그런데 이게 아직도 과거 평균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2000년에서 2021년까지 미국의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평균이 43%였거든요. 네. 예, 지금도 50%니까 아직도 높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미국 주가는 아직도 더 떨어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떨어질 여지가 아직 많구나.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평균에 접근은 안 하더라도 장기 평균의 모든 경제 변수들이 해결하는 경향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도 50%인데 장기 평균이 43%니까 아직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네. 예, 이런 의미에서 저는 계속적으로 미국 주가는 상대적으로 앞으로 10년은 아시아 주가보다도 더 상승률이 낮을 것이다. 예, 그래서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아직도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가계 자산 운용 측에서 보면요. 네. 예, 미국 사람들도 미국 가계도 뭐 장기 평균 43%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에는 뭐 54%까지 계속 올렸는데 주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뭐 계속 좋았었죠. 근데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다시 한번 미국 가계도 자산 배분을 점검할 거거든요. 그래서 가계 평균 내가 얼마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도 가계 평균보다 높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주식 비중을 더 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주식의 비중이 지금 50% 정도가 되는데요. 43% 정도가 평균이고 보통 이 평균값에 도달하는 이 가까워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주가 더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의 경우에도 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은 주식 비중이 14% 정도인데요. 예. 거의 뭐 우리나라와 완전히 비슷하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네요. 예, 일본 금리 은행 금리 0%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일본 사람들 그래도 55%를 주식에 안 맡기고 은행 예금에다 맡기는 거는 요새 좀 물가가 오르지만 일본이 장기적으로 디플레 빠졌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져도 은행 금리 0% 받더라도 실질 금리 자산은 올라가고요. 네. 그다음에 인구 고령화 때문에 그러죠. 일본 사람들 평균 상속 연령 67세인데요. 네. 67세 상속받아가지고 채권, 주식 투자 안 하고요. 그리고 인구가 고령화 될수록 사람들이 안전자산을 선호하거든요. 그리고 주식 비중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낮아진 거는 일본 주가가 1989년에 정점을 치고 아직도 그 정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89년이요. 네. 그래서 주가가 장기적으로 지루한 거 조정을 보이다 보니까 뭐 주식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겠죠. 그렇죠. 투자를 했는데도 계속 지지부진하고 뭐 정점 찍은 지도 한참 오래됐다라고 한다면 저라도 투자를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일본 가계도요. 한때 주식 비중이 1989년 그때 일본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었죠. 예, 그때는 28%까지 갔었어요. 그래도 꽤 그런데, 높았네요. 예, 지금 14%니까 절반. 예, 딱 절반이죠.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일본이 곧 회복할 수 있을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여기서 네. 더 이상 안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일본.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라가진 않을까요? 뭐 일본이 완전히 네. 디플레 탈피하고 일본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고 주가가 장기적으로 오르면은 생각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네. 그러기에는 지금 일본 명목 성장률 보면은 일본 명목 성장률로 주가하고 제가 지난 일본 경제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히 아직도 디플레이션을 탈피한 거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뭐 몇 년 동안 일본 주가는 박스권이기 때문에 일본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좀 늘어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2023년도에 자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봅시다. 자, 채권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예, 제가 그동안 채권, 주식, 부동산 시장에서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됐다, 네. 붕괴되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채권 시장에서는 거의 거품이 붕괴됐습니다. 예, 그리고 제자리 갔다가 채권 수익률이 다시 떨어지는 국면이니까 채권 투자는 괜찮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주가도 많이 거품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1분기까지는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네. 그 앞 시간에 우리가 장단기 금리차로 단기적으로 주가를 한번 애착해 해봤는데 올 연초에는 별로 주시장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더 떨어지면 주가가 완전히 저평가된 영역에 접어든다는 거죠. 제가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명목 GDP, 일평균 수출, 유동성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 그래서 여기서 주가가 더 떨어지면 주식 비중을 더 늘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3천 넘었을 때 우리 주식 정말 많은 분들이 투자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식 투자 인구가 2019년에 한 600만 명이 좀 넘었어요. 그런데 2021년 보니까 1,300만 명, 2배 이상 늘어버렸거든요. 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 참여하다가 지난해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많이 떠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 오히려 이런 시기에는 주식시장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집값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집값, 특히 아파트 가격이 작년 6월까지 오르다가 6월부터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역별로 보면은 뭐 대구가 먼저 떨어졌고 대전 떨어졌고 인천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경기도 같은 데서 강명 같은 데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하락 국면 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이 비중은 늘릴 때가 아니다. 부동산 비중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떻든 유동화해가지고 금융자산 비중을 늘려야 된다. 채권 비중 늘리고 그다음에 특히 올 1분기 이런 시점에서는 저는 주식 비중을 좀 더 늘려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채권, 주식, 부동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앞으로 가격 전망을 짚어주셨는데요. 채권의 경우에는 지금 매수하시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고 주식의 경우에는 1분기에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좀 바닥을 찍었을 시점에 많이 저평가됐을 그런 영역에 들어서면 그때도 매수를 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다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제 하락 국면 초기이기 때문에 접근하시는 거를 주의하셔야 된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2023년도 자산 배분 쭉 한번 짚어봤는데 결론을 한번 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뭐 경기 상황 등을 고려를 해봤을 때 교수님께서는 채권에 가장 먼저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주식을 1분기 저평가된 시점에 접근을 하고 부동산에는 접근하지 않는 것 이렇게 정리해보면 될까요?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뭐 구체적으로 뭐 1억 원이 있으면은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좀 구체적인 솔루션을 원하시는 이런 거 분들이 질문들이 많아요. 많이 나오는데요. 네, 네. 은행에 금이 한 20%, 네. 뭐 채권에 한 30%, 올 1분기 기준으로요. 네. 저는 50% 정도는 이제 주식에 투자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의 50%요? 예.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작년 하반기 후반부터 뭐 채권 비중 좀 많이 늘리십시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그 채권을 많이 사신 분이라면은 지금 금리 떨어졌으니까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이 있을 거예요. 채권 비중을 그때 많이 늘려주셨다면은 이 채권 비중 좀 줄이고 대신 그것 가지고 주식 비중을 좀 늘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1억이 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만 사실 그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이미 주식을 다 사놓으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새로 돈이 생기면은 이제 주식을 싸게 살 기회인데 기존에 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게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올 1분기가 올 연간으로 볼 때 아마 주가가 가장 낮은 시점일 것 같습니다. 물론 주가가 여기서 뭐 3천가는 큰 상승 국면은 아니더라도요. 네. 지금 모든 주가가 경제 변수에 저평가됐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은 주식 비중을 줄일 시점이 아니다. 혹시라도 새롭게 투자 자금이 생긴다면은 주식 비중을 올 1분기에 늘릴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식을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 대부분 많이 투자가 들어가 계신 분들이 꽤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식 비중을 줄일 시점은 아니고 다만 1분기에 들어서면 주식이 굉장히 저평가되고 많이 떨어지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그때 좀 버텨주는 시점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채권, 주식, 부동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올해 1년 동안 앞으로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은 1분기를 기준으로 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시간이 점차 지나고 뭐 경제 상황이 바뀌면 바뀔수록 저희가 업데이트 해드릴 거니까 그때 가서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스쿨 구독자 여러분. 증권시장처럼 참 겨울이 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2023년에는 우리가 증권시장에서 부를 늘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회를 잘 포착하기 위해서 제가 경제지표가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해서 여러분한테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부를 늘릴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설명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어렵습니다만은 좋은 시절이 옵니다. 늘 더 좋은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